예, 안녕하세요. 저 윤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저작물의 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와 관련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2005년에 국내에 도입한 크리에이티브 CC 코리아 그 후신인 사단법인 코드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작물에 관해서도 그렇고 CCL에 관해서도 그렇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아주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 저작물의 이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CCL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우리 저작권이라면 그냥 저작권이라고 하나로 얘기하지만 사실상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권리의 다발입니다. 즉 말하자면 저작자의 재산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이고 또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또 저작재산권 안에는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 그리고 대여나 양도를 할 수 있는 배포권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뭐 공연 같은 거를 건축 저작물이나 또는 미술 저작물을 전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전시권 그리고 또 저작물을 뭐 가창이나 뭐 춤이나 뭐 연기나 뭐 이런 걸로 공중들 앞에서 또 공개할 수 있는 공연권 그리고 이제 통신 시설이나 방송 시설을 이용해서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송권, 방송권, 디지털 음성 송신권을 포함하고 있는 공중 송신권 그리고 원 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여러 개의 권리, 재산적 권리가 저작재산권 안에 들어가고요. 인격권에도 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기가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변형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인 동의성 유지권 이렇게 또 세 가지 권리가 있어서 저작권이라고 하나로 통칭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이 개개의 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개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저작물을 어디 서점에 가서 이게 비닐봉지로 싼 책을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책 내용을 보는 거는 저작권 침해는 아닌 거죠. 눈으로 보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의 다발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피라이트 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all right reserved라고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권리를 모든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가 아까 말한 모든 권리를 일단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게 저작권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 허락입니다. 즉 저작자가 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또 어느 범위 안에서 이용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영어로 말하면 이제 라이센스라 그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채권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그렇게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채권적 관계인 이용 허락 외에 또 이제 권리를 아예 넘겨주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뭐 다른 권리도 뭐 양도라는 게 인정되듯이 저작재산권도 양도, 즉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죠. 다만 저작재산권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저작인격권은 원래 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거로 해석이 돼서 저작인격권도 마찬가지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그 양도하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권리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양수받은 이제 사람이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권리자였던 심지어 뭐 창작자였던 그 권리자도 양도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권리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용 허락하고의 차이입니다. 이용 허락은 계속 권리를 보유하고 대신 쓸 수 있게 어느 정도 허락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권리를 다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 없는 경우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제외한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다른 권리와 달리 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이하게 있어야만 양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용 허락이나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전부 이용 또는 전부 양도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가령 뭐 그중에서 배포권만 양도한다든가 또는 배포권에 한해서 이용 허락을 한다든가 가능하고 그 배포권의 범위에서도 뭐 어느 조건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허락처럼 그 범위를 아주 자세히 좁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이용 허락과 양도 외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근데 사실 저작권법은 목적에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시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권리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의 이익 즉 문화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것은 공공의 일부에서는 권리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저작물이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같은 이용 허락 또는 양도는 저작 권리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를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저작권 보호 대상을 한정해서 어떠한 저작물은 보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법률이나 또는 법원의 판결, 그 다음에 완전 사실의 보도에 그러니까 사실 보도에 한정되는 어떤 기사들 이런 것들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의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작권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은 그 권리자가 영원히 갖고 또 계속 상속되면서 상속인들이 계속 갖는 것이 아니라 보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계속 이제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기간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저작자가 살아 있을 때 포함해서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길죠. 그래서 그 상속인들은 그 저작자가 사망하더라도 70년간은 그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무상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피용자가 이제 업무를 행사하면서 만든 저작물은 그 사용자인 법인이나 또는 뭐 개인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작자의 어떤 사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또 70년입니다.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 아무튼 저작권 보호 기간을 영구히 주는 게 아니라 한정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정 허락입니다. 법정 허락은 뭐냐면 이용 허락인데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마치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만드는 게 법정 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용 허락을 좀 강제하는 거죠. 또 몇 가지 이제 경우를 규정을 해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뭐 공정 이용으로 이해도 하고 계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예외, 즉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요중에 법정 허락과 제한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은 세 가지 정도를 규정을 해놨는데 저작재산권자 즉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할 수 없어서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즉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상업용 음반이 처음 판매돼서 3년이 지났는데 이제 거기에 녹음된 저작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작물을 자기가 이제 다시
뭐 연주하거나 노래해서 녹음해서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 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이 세 경우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거기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정 허락의 대표적인 건데요. 다시 말해서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이용 허락을 강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원용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예외는 그럼 뭐가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 제도가 생겼냐면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법이 이제 공공의 이익,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니까 저작자의 이익과 또는 이용자의 이익이 이제 부딪혔을 때 이 균형을 어디서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용 허락에 의해서 이게 이용되기 어렵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허락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 3단계 테스트라는 거는 일종의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는 국제적 기준인데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할 것, 즉 저작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할 것, 이런 세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예외 사유를 만드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넓지가 않아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권리를 부여해 놓고 그 권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예외 사유를 만드는데 그치기 때문에 우리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갖고 만족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이제 문제가 있죠. 뭐 그밖에는 뭐 공공정책적 고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뭔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만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저작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인데, 뭐 이 중에서 특히 뭐 학술 저작물하고 좀 관계되는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이거는 저작권법에 들어온 지 뭐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서 공표한 저작물 또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가의 또는 지방단체의 권리자인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리를 갖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이 들어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마지막에 이제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요 네 가지는 예외로 빠집니다. 나머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 그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없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따른 제한 사유입니다. 즉 교과용 도서에 게재할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고등학교 이하고요. 대학교 이상부터는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서, 교과용 도서 발행자에 의해서 본래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고 공중공신하는 것도 허락을 받지 않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수업 목적, 그러니까 수업할 때 교사 등이 이용할 경우에는 그러한 저작물의 일부분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전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 그러니까 모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공표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단 수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법정 허락과 비슷하게 보상금 지급 의무를 전제로 했어요. 다만 고등학교 이하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고요. 대학 이상에서 뭐 교과형 도서에 게재하거나 수업 목적 때 쓰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어서 이제 이거는 대학 전체가 뭐 개개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보상 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거를 지급하는 그렇게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도 예사유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조사 연구 목적에 이용자가 요청했을 때 일부분의 1인 1부 복제, 도서관에서 해주는 1인의 한 부의 복제입니다. 단 디지털 형태는 제외하고 있죠. 뭐 되게 엄격하죠. 그리고 자체 보존하기 위해서 복제하는 경우 허락하고, 또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른 절판, 기타 사유의 보존용 복제, 이것도 디지털은 제외됩니다. 그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송 형태로, 즉 컴퓨터로 해가지고 보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한 도서관 내에서는 가능한데, 다만 동시 열람자 수를 제한해서 그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의 부수만큼만 동시에 열람하게끔 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간, 즉 다른 도서관에 이렇게 전송 형태로 해서 거기서 뭐 모니터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판매용으로 발행된 거는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한 도서에 한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형태로 이용자 복제하는 경우나 이런 관간, 다른 도서관에 전송해서 보게끔 할 때는 역시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조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즉 딱 어느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에서 말하는 페어 유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우 한정되지 않고 몇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일반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아까 3단계 테스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뭐로 판단하느냐,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뭐 이거는 뭐 영리적인 목적이면은 충돌하는 거고, 비영리적인 목적이면은 충돌하지 않는 거기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충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가능성이 있겠죠, 비영리적보다. 그래서 흔히들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면 괜찮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도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아까 말한 공정한 이용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용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저작물이 어떤 뭐 소설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창작적 요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면 어떤 뭐 보고서나 아니면 또 사실적 사실을 기술한 것처럼 어떤 창작의 비중이 적은 경우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당연하죠. 저작물 그 이용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작냐, 클수록 공정한 이용에 해당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 함으로써 저작자의 시장에 또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나 또는 가치, 밸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잠재적인 시장까지도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작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나중에 내가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나는 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형태의 이용은 나 허락하지 않겠다 하면은 충돌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결국 이 경량인데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거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됩니까라고 물어보면 법률가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딱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져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거서, 그래서 공정한 이용에 대한 안내서를 이제 발간한 쪽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저도 참여해서, 근데 되게 내용이 두리뭉실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가이드인데 그 목적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암만 해도 이 저작재산권의 한계가 아까 말한 이용 허락이나 어떤 양도를 받는 것 외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럼으로써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뒷받침해서 만들어졌지만 말 그대로 뭐 한계가 있다. 좀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범위가 극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어떤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작권은 여러 개의 권리의 합이고, 그리고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결국 권리를 갖고 있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고, 물론 양도도 받을 수 있지만 양도받는 거는 세상에는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허락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법에서는 허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사유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예외 사유가 되게 제한적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예외 사유가 넓지는 않아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그 요청을 충족시키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그리고 이제 오픈 액세스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뭐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는 이용 허락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라이센스가 이용 허락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용 허락인데 일종의 라이센스를 미리 법률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권리자는 이 라이센스의 목적에 자기의 의도와 부합하면 그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저작물에다가 아예 이 라이센스를 적용을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저작물에 붙어 있는 그 라이센스를 보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구나 해서 이용하고 따로 권리자에게 연락해서 교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약관처럼 라이센스의 유형을 하나 딱 정형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붙이면 그 조건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저작권은 아까 말한 온라인 리저브들을 보통 많이 쓰잖아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내가 다 보유하고 내가 다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권리에 포함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면 나한테 연락해서 허락받아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저작권이면, CCL은 굳이 나는 다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중에 몇 가지만 행사할 테니 그것만 지키면 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저작권에 기반해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저작권은 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거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는 나는 굳이 다 행사할 필요가 없다. 내 목적에 내 의사에 맞는 몇 가지만 지켜주면 나는 다 허락하겠다는 것서 상당히 적극적인 라이센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공중 라이센스, 퍼블릭 라이센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일이 나한테 연락해서 허락받을 필요 없이 내가 애초에 저작물에 붙이면 그게 내 의사니까 그거에 따라서 너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고, 만약에 온라인 리저브에 아무 권리를 이용 허락 안 받고 이용하거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서 붙인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다 저작권 침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로 들어가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왼쪽이 저작권이고 오른쪽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면 저작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행위를 하려면 나한테 허락을 받아라. 근데 CCL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조건만 지켜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키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난다. 뭐 큰일이 죽는다까지는 아니고 침해로 인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게 손해배상 책임이든 민사 책임이든 형사 책임이든. 그렇지만 CC는 어떻게 말하냐? 몇 가지 조건만 지켜라. 그러면 너는 자유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CCL은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한테 라이센스를 준다는 의미에서 공중 라이센스, 퍼블릭 라이센스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자유 이용을 허락해 준다는 의미에서 오픈 라이센스 또는 자율 라이센스.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 라이센스하고 비슷한 이제 맥락입니다. 그래서 약간 포용적인 라이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CCL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를 뭐 권리자마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사실 다 추출해내면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권리자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를 테니. 그런데 이게 매번 권리자하고 이렇게 뭐 계약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애초에 저작물에다가 라이센스를 적용시키면 따로 연락하지 않고 따로 설명을 듣지 않아도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많은 조건을 붙이게 되면 이게 운영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심플하고 최대한 이해하기 쉬워야겠죠.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만들 때 이제 고민하면서 그 중에 어차피 지금 이 라이센스는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최대한 허락하고자 하는 아까 말한 오픈 라이센스 또는 자유 라이센스니까 최소한의 조건만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저작자들이 원할 만한 걸 찾아보자 해서 뽑아낸 게 우선 저작자 표시입니다.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 뭐 사실은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이용을 허락하면서도 그게 내가 만든 것이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밝히도록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겠죠. 되게 핵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영리 목적으로는 허락을 원하지 않는다. 즉 내 저작물로 돈을 버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써라라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저작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그대로 그냥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써라. 그대로 써주면 좋겠다고 또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마지막은 자 이걸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가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2차 저작물은 원 저작물의 타인의 권리인 원작물을 가져오지만 거기에 자신이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저작물. 근데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 거를 이용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는 네가 만든 부분에도 똑같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붙여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여했으니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도 기여해달라는 취지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만 딱 뽑았어요. 요 정도만 하자. 그래서 저작자 표시는 디폴트로 들어가는 걸 하고요. 그건 언제나 들어가는 걸로 해서 조합을 해보면 저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총 라이센스가. 그래서 제일 자유로운 라이센스가 맨 위에 있는 저작자 표시 라이센스. 그러니까 저작자만 표시하면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라이센스죠. 그리고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는 저작자를 표시해주고 영리 목적만 쓰지 않으면 너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작자를 표시해주고 수정하지 않으면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즉 비영리 옵션이 안 붙어 있으니까 영리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명령어랑은 저작자 표시를 해주고 수정도 가능하다. 영리 목적도 가능하다. 단 수정했을 때 똑같은 라이센스를 붙여달라는 게 저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저작자 표시를 해주고 또 수정은 가능하지만 똑같은 라이센스를 정해달라. 그리고 영리 목적은 안 된다 하는 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병행허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저작자 표시해주고 영리 목적으로도 못 쓰고 수정도 불가능하다. 변경 금지가 붙은 라이센스. 그래서 맨 밑에 게 사실 제일 엄격하겠죠. 수정도 못하고 영리적인 목적도 못 쓰고 물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니까 물론 오픈 라이선스이긴 하지만 이 6개 라이선스 중에는 제일 위에 있는 저작 표시가 제일 자유롭고 아래가 제일 엄격한 라이선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전 세계 라이선스의 통계를 냈었는데요. 유달리 우리나라만 CC 라이센스를 붙여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면서도 라이센스 조건은 맨 아래 엄격한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외국은 오히려 저작자 표시만 붙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많이 다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오픈 라이센스를 붙이면서도 최대한 제한을 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지 어떤 경험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되게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꾸려고 많은 애를 썼었는데 그래서 좀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라이센스를 이제 저작자가 선택해서 붙이면 그게 이제 마크로 붙고 그 마크를 클릭하면 저런 형태의 문서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뜨거든요. 그래서 왼쪽 거는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딱 뜨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즉 무슨 조건하에서 쓸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표시해주는 이제 요약본이고, 좀 더 확실한 법적 문서를 원하면 저 리걸 코드란 See the Legal Code라는 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같은 아주 자세한 내용의 일종의 계약서죠. 이용 허락 계약서입니다. 즉 약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게 떠서 법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CCL이 2.0, 3.0 거쳐서 4.0 버전까지 나왔는데 2.0, 3.0 버전까지는
각 나라별로 좀 수정을 해서 썼었어요. 그 나라의 저작권법의 체계에 맞게 수정을 해서 썼다가 4.0부터는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이센스를 만들고 그거를 각 나라 말로 번역을 이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언어를 치면 저와 같은 이제 문서가 뜨는데요. 이제 저게 이제 제가 번역을 해서 이제 올려놓은 건데 뭐 사실 2.0을 지금 계속 써도 되고요. 그 2.0이 효력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센스를 활용하는 데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2.0을 써도 되고 3.0을 써도 되고 4.0을 이제 써도 된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2.0을 쓸 때는 물론 이제 한국 버전, 코리아 버전을 쓰시는 게 이제 좋고요. 근데 4.0부터는 한국 버전이라는 개념은 이제 없는 거고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서 알려주는 내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라이센스 내용을 저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아까 같이 공유, 지금 왼쪽에 있는 공유라는 부분은 퍼블릭 도메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퍼블릭 도메인은 뭐냐? 아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저작물 말씀드렸잖아요. 뭐 법률이나 판결문이나 뭐 사실 보도 이런 거. 그런 퍼블릭 도메인인 거, 또는 저작권의 존속 기간이 이미 지난 거. 그 뭐 옛날에 만든 클래식 곡의 뭐 저작권 이런 것들, 그림에 대한 저작권. 그거는 이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리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도메인, 권리자가 없는 것과 그다음에 권리자가 있는 사유, 이렇게 이제 둘을 많이 구분을 하시는데, 여기서 요 사유 쪽에 해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 이제 한자가 다른 공유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전유. 무슨 말이냐? 사유, 특정인의 권리를 갖고 있는 저작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왜냐? 권리자의 마음이니까. 권리자가 내 저작물은 많은 사람이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많이 허락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유는 요거는 이제 나만 쓰겠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전유라 생각하면, 결국 그 말하자면 딱 명확하게 나눠지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들한테 공유를 허락할 때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고 어느 권리 안에서 허락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근데 그렇게 사유, 즉 특정인의 권리이긴 하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권리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만든 게 CC인 거죠.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C는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즉 권리자가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이용 허락을 해준다는 취지인 거죠. 즉 공유가 아닌 공유로서의 커먼즈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죠. 이 공유 한자 두 개에서 한글은 같습니다만 한문을 이제 다른 의미로 치면, 이것도 농담입니다만 예전에 초기에 이런 거 할 때 우리의 이 홍보대사로 공유를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한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쉽지 않아가지고 실현을 못했는데, 아무튼 공유가 아닌 공유로서의 커먼즈를 실현하기 위한 거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작권법이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되게 엄격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권리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것, 그거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저작권의 예외 사유를 만들었지만 되게 제한적이고 또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이런 한계 때문에 어떤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커먼즈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그럼 권리자가 원하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을 제시한 거죠. 왜? 굳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헐리우드 영화나 어떤 유명인의 음악처럼 반드시 이걸 엄격하게 라이센스를 관리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거를 오히려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또 즐겼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의사를 쉽게 실현시킬 수 있게 제공한 게 바로 CC 라이센스에서, 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거를 어떤 문화 운동으로서 권리자의 참여해서 해결하자 한 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org 사이트에 들어가면 CCL이 붙은 이제 창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한글로 키워드를 쳐도 되고요, 영어로 쳐도 되고, 영어로 쳐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사이트들이 대부분 이제 글로벌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거여서 저 중에 어느 사이트에 뭐 구글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키워드를 치면 거기에 해당되는 저작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키피디아도 CCL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은 영리 목적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나 편집했을 때 다 조건을 새로운 그 편집자가 편집한 부분도 똑같이 CCL을 붙이는 조건으로 편집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그 만들어 나가는 게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커먼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이트가 위키피디아이고 그렇게 라이센스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플리커라는 이제 사진 사이트, 이 사진 사이트가 이제 대표적으로 CCL이 붙은 사진이 되게 많습니다. 구글 이미지도 보면은 옵션에서 CCL 붙은 거를 찾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이미지도 CCL 붙은 거를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플리커는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원하는 컨텐츠를 찾을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자멘도는 음악 사이트인데요. 정말 많은 음악 파일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음악 파일에는 이렇게 CC 라이센스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뮤지션들이 이제 스스로 올려놓는 음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음악은 비영리 목적이면 저작자 표시를 해주고, 또 그걸 이용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재창작도 허락했네요. 그래서 리믹스를 하게 되면 똑같은 라이센스를 붙이는 조건으로 리믹스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그런 라이센스죠. 그래서 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올린 이 음악 권리자들은 뭐로 그러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비영리로 걸었잖아요. 비영리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영리 목적으로 쓰고 싶으면 따로 연락해라는 취지입니다. 비영리는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쓸 때는 저기 보면 get an official license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영리 목적으로 싶으면 따로 연락해서 저걸 치면, 물론 다른 일반적인 라이센스는 좀 싸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라이센스의 가격들이 다 정했습니다. 가령 영리 목적으로 어디 뭐 영업소에서 틀 때, 뭐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할 때마다 값을 정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중 전략이죠. 비영리 목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서 음악을 알림과 동시에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음악을 알린 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쓸 때는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자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네이버와 이제 다음, 지금은 카카오지만 거기도 블로그와 카페에는 이렇게 CCL을 이제 붙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아래 이렇게 마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붙이는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 물론 이거는 애초에 이제 CCL을 보급했던 쪽에 책임져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거를 바르게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매번 강조를 하는데 이제 이용자들이 이제 그런 걸 잘 안 읽죠. 그래서 뭐 남의 컨텐츠를 갖고 CCL을 붙인다든가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권리자에 한해서만 자신의 저작물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남의 저작물을 가져다가 CCL을 붙이거나 또는 CCL이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저작권 보호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붙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잘못 붙여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이게 딱 CCL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거에 완전히 충족되는 라이센스라고 함부로 믿을 건 아니고요. 이상하다 싶으면은 따로 연락해서 확인하시거나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엉뚱한 곳에 가령 뭐 방송에 나온 방송 클립을 갖다 놓고 거기다 CCL을 붙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붙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저작권 침해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의해야 되는데, 그게 좀 네이버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이제 블로그를 보면 그게 준수하지 않은 것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술 저작물에 관련된 건데, 이제 저도 이제 학회지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학회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논문이 어떤 저널보다는 학회지를 통해서 많이 배포되잖아요. 논문을 쓰면 학회지를 통해서 가죠. 근데 학회지에 이제 저작자가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실을 때 그 저작권자와 학회지의 이 법률적인 관계가 뭐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결국 이용 허락인데 그거를 잘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용 허락도 안 받습니다. 그냥 학회지에 싣습니다. 그래서 학회에 어떤 권리를 부여했는지 또 명확하지가 않고 어떨 때는 학회는 나는 다 양도받은 거다.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한동안 그런 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 허락을 명확하게 하던가 아니면 뭐 양도를 하려면 진짜 양도를 하는 걸 진짜 의사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주던가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러한 저작권 이용 허락서를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범 답안도 있고 사례들도 있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간단한 건 이런 이게 이제 오픈 억세스하고 관련되는 건데 CCL을 붙여놓으면 되게 명확합니다. 물론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지만 저는 이제 정보법학회 같은 경우는 저는 라이센스를 CCL을 붙이는 거를 따라서 허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거기에 이제 실을 때부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그냥 수정하지 말고 그냥 영리 목적만 쓰지 말고는 뭐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라이센스를 붙이죠. 그러면 뭐 학회지도 굳이 라이센스를 개별적으로 안 받고 그냥 이 조건에 따라서 뭐 학회지를 비영리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실린 논문을 딴 데서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논문이 많이 읽히고 많이 인용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CCL을 이용해서 논문 이용 허락서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깔끔하고 제일 법적인 분쟁 없고 제일 명확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의 CCL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뭐 다양한 콘텐츠에 CCL이 붙을 수 있죠. 온라인상의 콘텐츠도 붙을 수 있고 또 예술 작품에 대해 붙을 수도 있고 데이터에 붙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요쪽에 그러니까 뭐 갤러리 라이브러리나 뮤지엄이나 아카이브 이런 데 활용하는 거 그리고 학술 저작물 오픈 사이언스에 이 CCL을 적용하는 게 되게 요즘은 중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온라인상의 컨텐츠는 CC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저렇게 개개의 저작물에 CC를 붙이는 경우는 이제 좁은 분야에 많은데 이게 오픈 억세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왜 오픈 억세스가 CC라고 친하냐? 학술 저작물은 핵심이 뭐냐면 우선 학술 저작물은 모든 이전의 연구를 기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는 또 다음 연구의 기초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학술 저작물의 평가는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내가 이 연구를 처음 했다는 걸 밝혀서 그걸 공개시킴으로써 자신의 어떤 학문적 가치가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라이센스에 의해서 뭐 대가를 받고 이거를 논문을 읽게 하고 이 무엇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저 인용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또 운영이 되어 하니까 그리고 학술 저작물 중에는 영리성이 되게 낮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위 논문이다. 지금 디컬렉션 같은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영리적 목적으로 작성한 그 영리성이 제일 낮죠. 그 다음에는 뭐 학술 논문 정도가 좀 높을까요? 그리고 수업 자료, 교재, 단행본. 그러니까 결국 이 왼쪽으로 갈수록 오픈 억세스, 즉 CCL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저자의 의도와 더 부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술 논문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의 저작권 및 공유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서 내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거나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적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이 애매하게 논문 같은 게 애매하게 학회지에 실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학회가 또 재정상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독점적으로 어느 이제 데이터베이스 업체에 제공해서 많지도 않은 수입을 얻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내 논문을 내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봐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논문이라는 거는 학술 저작물은 어떤 뭐 소설이나 이런 것처럼 돈을 내고 그거를 사전에 읽기 전에 돈을 내고 그 컨텐츠를 감상하는 이런 거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고 그 중에 이제 자신이 필요한 거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필요한 거를 얻을 수 있는 그거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술 논문을
사전에 돈을 내고 이용 허락을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읽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술 논문에 이용하고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접근 확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딱 그 커뮤니티에서의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학자 간에도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분야에 있는 논문을 자유롭게 볼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 학술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있는 학자 말고 일반 사람들도 수요가 많거든요. 논문을 보면서 특히 지금같이 온라인에서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혁신도 나오고, 거기서 또 새로운 또 학자들도 나올 수 있고, 또 학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좋은 연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여서 앞으로 학술 저작물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술 저작물을 괜히 엄격하게 관리해서 이거를 갖다가 DB 업체의 어떤 수익 모델로 만들어주는 거는 되게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와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도 되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가 갖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이거를 학회지에 줄 때나 아니면 이거를 이용할 때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면, 아까 말했듯이 정보파켓처럼 CC를 붙여서 그냥 공개를 깔끔하게 해버리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OA 정책으로 해서 오픈 억세스 운동이 계속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카이빙 하는 방식 또는 OA 저널, 오픈 억세스 저널에 싣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죠. 디콜렉션이 제공되는 이제 리스도 어떻게 보면 오픈 억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개되는 자료가 되게 이제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이 경우도 어떤 이 리스트에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때, 또는 여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는 개개 이제 이용 허락 계약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폭넓은 허락을 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정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에서 이용되고 있는 디컬렉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용 허락에 해당되는 전통적인 방식의 저작권 동의도 있지만, 저기서는 이제 저작권 동의 같은 걸 보시면 범위나 이용 방법이 한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서로 간에 계약에 있어서 저 정도의 한정을 하는 건데, 가령 뭐 학술 연구 목적의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의 공개, 저작물 일부 또는 정보의 전송, 배조 및 배포 및 복제를 허락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술 연구 목적에 한정이 돼버리는 거죠. 학술 연구 목적의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이용할 때 그게 학술 연구 목적이냐 아니냐 갖고 또 애매할 수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굳이 연구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그냥 새로운 거를 알고 싶은 사람 입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근데 다행히 디콜렉션은 저작권 말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는 옵션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적용 비적용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해주면 위에 한정되어 있는 저작권 동의를 넘어서서 그냥 모든 사람이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쓸 수 있는 폭넓은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 앞에 보면 이렇게 이제 붙어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작자 표시해주고 비영리 변경금지라면 어디로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실으셔도 되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베껴서 내 거라고 표시해 주면 그거는 표절이잖아요. 그거는 뭐 저작권 침해를 떠나서 이 학술 커뮤니티에서는 금지되는 표절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명확하게 저작자를 표시해 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음대로 허락하겠으니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 왕창을 가져가다가 거기다가 나머지 부분은 또 자기가 조금만 붙여나가고 하나에 발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발간했을 때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남의 저작물을 갖다 쓴 거에서 학술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의 목적인 어떤 자신의 학술적인 평가에 봤는데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술 저작물은 제가 생각하기엔 애초에 목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게 활용돼야 될 이유를 열어 따졌을 때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붙여서 넓게 허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훨씬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영리성이 적은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적용한 디콜렉션 시스템은 되게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실 때 고민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개방적인 라이선스를 많이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추가로 이제 공공 연구기금이 투입된 저작물의 OA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요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연구기금이 투입됐으면 공공의 이익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그거는 납세자의 권리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이 OA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만들 때 저도 최근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CCL을 붙이도록 아예 조건을 거는 거죠. 어느 범 정도의 연구기금이 투입된 경우에는 애초에 조건으로 CCL을 붙여서 오픈 액세스를 제공하게끔 하는 식의 이런 식의 이제 운동도 지금 논의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논문이 아니라 어떤 연구 데이터, 작성 노트, 샘플, 소프트웨어 등으로 아예 오픈 액세스를 더 넓히자. 그래서 오픈 사이언스 운동을 좀 더 넓게 가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짧은 시간이긴 한데 저작물의 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CL이 만들어졌고 CCL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특히 리스에서 제공되는 디컬렉션에 CCL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질의응답에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소목재 복제가 일부분까지 가능하셨는데 제한은 몇 %까지인가요?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작아야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필요한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만 아니고 전부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부득이한 경우라서 결국 수업 목적에서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거를 고려를 해서 그게 넘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모든 케이스를 다 하나하나 규정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판단은 아무튼 목적의 범위 내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한정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양도 추정은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양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꾸로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어떤 수정이나 그거를 계속 보수해야 되는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저작물과 달리 2차 저작물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반 저작물과 달리 거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책으로 시각장애 학생에게 제공하기에 도서관의 책을 점자 책으로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 점자 즉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하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 예외 사유는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된 조항인데요. 그걸 보시면 어느 범위에서 점자 책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저작권법에 정확한 조항 번호는 생각 안 나는데 새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일부 내용을 사용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적 표시를 한 경우 복사 미만 배포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이제 이게 아까 학교에서 뭐 수업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교재에 실을 수 있는 경우 예사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한정돼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질문하실 때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뭐 일부만 사용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는 저작자 표시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비영리로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 말한 법에 해당되는 거기에 딱 정확하게 해당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비영리 목적이면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큰 오해예요. 그리고 CCL의 이용 조건 중 변경 금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동일성 유지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이 두 개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새로운 저작물로 평가받을 정도의 이제 변형이 있는 거고, 동일성 유지권은 새로운 저작물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일부 수정이나 변형에 있는 경우인데, CCL의 이용 조건은 변경 금지의 기준으로서는 저 오탈자 수정이나 발췌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CCL보다는, 그냥 CCL이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용이나 공정 이용도 규정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탈자 수정 같은 경우는 변경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이제 발췌인데, 발췌도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것 같아요.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서, 가령 어문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하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인용이나 어떤 공정위원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가령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의 하나 부분만 떼서 그것만 보여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변경 금지에서 저자가 붙인 거에 위배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저작물을 하나를 전체를 감상을 해야만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빼서 보여주는 것은 그 의도에 반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인용에 해당되느냐도 좀 애매할 수 있고, 그래서 오탈자 수정은 괜찮지만 발췌 같은 경우는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서 좀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픈 액세스로 발표된 논문이 나중에 오픈 액세스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부분은 CCL 조건을 붙인 거는 물론 철회는 가능합니다만, 그거는 장래에 한해서 효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CCL을 붙인 거를 이용하는 거는 처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CCL에 따라서 계속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게 옛날에 붙인 거고 어느 거는 지금 내가 안 붙이고 똑같은 논문인데 안 붙이고 새로이 내가 철회한 이후에 배포된 것이냐를 사실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CCL을 붙일 때는 그냥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붙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전에 하여튼 CCL이 붙은 걸로 배포된 논문을 이용한 경우에는 계속 CCL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질문들이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 많으신데, 글쎄 봐.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지금 3분 남았는데 뭘 제일 핵심적인 거를 그 8번 이용 허락 법의를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장래에 의해서만 효력이 되니까 이전에 이용 허락한 거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CC에 붙은 저작물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 당한 케이스가 있나요? 없겠죠? 혹시 여쭙니다. 이거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이제 CC에 붙은 거는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소송 이런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게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가령 명확하게 이거는 비영리로 이용 조건을 따라서 이용하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제일 심한 건 그거죠. CC를 이용했는데 저작자 표시 안 해준 거예요. 이거는 의사에 완전히 반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CCL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CCL을 붙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마저 지키지 않을 때는 법적인 소송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좀 저작권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지막에 제일 올라온 게, 유료로 배포되는 자료들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뭐 유료로 배포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면 일단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유료로 배포되는 자료 자체가 아무런 권한 없이 그 사람이 배포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 사람한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면책이 될 수는 없겠죠. 원래의 저작권자의 침해하는 거는 계속 침해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그런 저 인터넷에서의 어떤 영화를 보는데 되게 싸게 볼 수 있는 사이트. 나는 돈 내고 봤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가 벌써 저작권을 침해해서 아무 권리도 없이 이걸 비용을 받고 이용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몰랐다 치면은 뭐 손해배상 책임은 면하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뭐 요 정도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몰랐다고 따져도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돈 지불했다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16시 10분이어서 딱 이제 1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 이렇게 제가 피드백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이렇게 표정을 봐야 이게 이해가 됐는지 어떠는지 알 텐데 그게 잘 몰라서 저 좀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나중에 또 다시 뭐 오프라인 온라인은 또 뵐 때가 있으면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